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나무숲 출판 김종성 지음의 마음을 풀어야 낫습니다 입니다. 암에 걸리면 사람들은 바로 죽음을 떠올립니다. 저는 암에 걸린 적은 없지만 소중한 가족들을 암이라는 질병으로 떠나보내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암을 곧 죽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암에 걸리면 절대로 안 된다. 암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많이 생각하며 두려워했었고 많은 서적과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암 또한 그저 독감처럼 우리 몸에 왔다가 지나갈 수 있는 병이며 암을 발병시키고 더 진행시키는 요인들 중 가장 큰 것이 결국 마음이라는 것을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암을 막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큰 힘 또한 마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암에 대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배움을 여러분도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암의 시작은 스트레스. 어느 엉뚱한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영양과 환경이 적당한 시험관에 건강한 세포와 무서운 기세로 자라는 암세포를 함께 넣은 뒤에 암세포가 얼마 만에 건강한 세포를 다 잡아먹어 치우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반대로 암세포가 서서히 건강한 세포에게 다 잡아먹히고 결국 건강한 세포만이 시험관 속에 왕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무한히 증식해가는 암세포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고 믿었던 의학계는 이 실험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연구 결과 정상세포의 17번 염색체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종양 억제인자 P53 단백질과 P73 단백질이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시험관 속에서는 이처럼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는데 사람의 몸속에서는 왜 암세포에게 지는 것일까요? 이는 시험관 속의 환경은 정상세포에게 최적의 환경이었지만 사람의 몸속 환경은 정상세포가 지내기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하나인 교감신경에서 즉각적으로 여러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줄이 풀어진 큰 개 한 마리가 한적한 길에서 당신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다고 합시다. 개를 보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갑자기 다른박 치듯이 마구 뛰기 시작하면서 그 소리가 자신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쿵쾅쿵쾅 거릴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순간적으로 동공이 열리고 피부에서는 진땀이 나고 머리카락은 쭈뼛쭈뼛 곤두서며 심지어 온 몸이 경직되는 경험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뇌의 자율신경계가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1초도 되지 않은 빠른 시간에 순간적으로 온몸에다 쫙 뿌려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몸속에서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 뇌에서 느끼는 자극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전달됩니다. 이어 부신과 부신 피질로 연결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등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호르몬이 몸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임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아드레날린 수치를 올려주는 주사이고 한 번 더 주는 것이 코티솔 주사입니다. 이 주사로 숨을 몰아쉬던 임종 직전의 사람이 잠시 힘을 얻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드레날린이 부족하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어지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드레날린 수치가 떨어지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 일부러 모험적인 번지 점프에 몸을 던지거나 롤러코스터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의 필요성이 왕성해지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이런 모험을 감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몸에서는 아드레날린,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떤 목적 때문에 뿌려지는 걸까요? 우리 몸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은 산이나 들로 사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나운 짐승을 맞닥뜨렸다고 합시다. 순간 너무 놀라 조상들의 동공이 확 열렸을 텐데 이는 앞에 있는 것이 진짜 사나운 짐승인지 아니면 그냥 그와 비슷한 바위덩어리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몸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동시에 조상들의 심장은 뛰었을 것인데 진짜 짐승일 경우 순간적으로 도망을 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워밍업으로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만약에 잠자다가 워밍업 없이 갑자기 막 뛰면 심장은 곧 다 망가질 것입니다. 또 머리가 쭈뼛 섰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닭이나 일반 짐승이 공포를 느낄 때 깃털을 확 세우는 것처럼 사람도 위험에 처하면 나 건드리지 마, 무서운 놈이야 하고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진땀도 났을 것인데 만약에 사나운 짐승에게 잡혔다면 땀으로 미끄러져 쉽게 빠져나가라고 몸에서 나타나는 피부 반응입니다. 심장 수축률과 강도의 증가, 피부 혈관 수축, 위장관 활동 저하, 호흡수 증가, 땀샘 자극, 동공 확장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 현상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의 기억들입니다. 이러한 몸의 기억들로 인해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사나운 짐승이 아니라 직장 상사 또는 집안 식구를 못 살게 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가 부담되고 또 만나면 온몸이 긴장합니다. 숨이 막히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미국의 생리학자 윌터 브래드포드 캐너는 스트레스 대상은 달라졌지만 몸으로 나타나는 생리 현상은 그대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초의 스트레스 연구자인 한스 셀리에 박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순간 온몸에서 뿌려지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단숨에 올라갔다가 경고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 등 3단계를 거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이론입니다. 정상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에서 7분 정도입니다. 신체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성질 또는 그러한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해 평균 이하로 뚝 떨어진 상태를 질병이라 하고, 질병에서 더 나쁘게 진행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나쁜 스트레스 사건이 여러 번 반복해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 후 소진되기도 전에 방출되고 또 방출되어 저항, 저항,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소진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항진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소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멸 단계로 떨어집니다. 이 반복의 결과로 항상성을 잃게 되어 질병에서 회복을 못해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과 욕을 먹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퇴근길에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게 딱지를 떼입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아이들 일로 화가 나서 쳐다보지도 않고 투덜거립니다.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 요인들입니다. 속에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반복되다 보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급성에서 만성 질환으로 바뀝니다. 또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약 80% 이상이 마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에 이를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명명합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워싱턴 대학교의 정신의학자 토마스 홈즈와 리처드 라에 박사가 실행한 연구가 유명합니다. 이들은 스트레스 사건이 많을수록 건강이 나쁘고 적을수록 건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예시로 배우자의 죽음, 가족의 질병, 실직, 이사, 법규 위반 등등 스트레스 사건마다 평균 점수를 정해두고 18개월 동안 일어난 스트레스 사건의 값을 합산해서 개인의 미래 건강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 사건이 많을수록 질병도 많았습니다. 사건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경우는 배우자의 죽음과 이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연구에서는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가령 인꼬 부부로 살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죽으면 남은 배우자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내에 따라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평생 원수같이 살던 부부는 어느 한쪽이 죽으면 남은 배우자가 장례식 날 속으로 웃는다고 합니다. 이는 사건 자체보다 개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점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 사건보다 주관적 느낌이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는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사람,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의 실수로 날려버린 사람, 이혼하는 사람, 해고당한 사람,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 등 스트레스 요인들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사건에도 어떤 사람은 끄떡없는데 어떤 사람은 심한 병까지 얻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스트레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세계의 의료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과학도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 당시만 해도 14곳에 불과했던 의과대학이 지금은 40곳으로 늘었습니다. 의사 수도 2만 명에서 현재는 11만 7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의과대학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진단기기, 의료장비, 제약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을 자랑합니다. 위생과 관련된 국민의 생활 수준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라면 당연히 환자 수가 줄어들어야 할 텐데 어째서 병원마다 10,000원이고 암 환자 증가율과 사망률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의 오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작물은 온통 농약과 성장 촉진제에 노출된 것들 뿐입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많이 먹는 간편식들도 암을 일으키는데 한몫을 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 불규칙한 식습관, 과식도 암을 불러들입니다. 술과 담배도 모든 암의 70%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술과 담배 소비는 가히 세계적입니다. 우리는 대기오염과 발암 물질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매연, 도심의 공기 속에는 무수한 발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과로도 암을 부릅니다. 휴식을 취할 시간도, 운동을 할 시간도 없이 오로지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피로를 풀 시간이 없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오랜 시간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니 움직임은 더욱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역시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엉뚱한 음식을 먹고 잘못된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편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마음속의 욕심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더 벌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쟁의식에 몰입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결국 탐욕스런 마음으로부터 나쁜 생활 습관이 자리를 잡습니다. 암을 이겨낸 말기암 환자 502명에게 한국 원자력 병원에서 암에 걸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질문 결과 환자들이 답한 암의 원인은 흡연이나 음주가 6.4%,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6.2%, 유전적 요인이 4%에 불과한데 반해 스트레스 사건은 53.4%나 됐습니다. 당신이 말기암과 싸워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라고 다시 묻자 암은 반드시 낫는다. 나는 암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강한 확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서 병이 오고 마음을 다스릴 때 가장 강력한 치유 효과가 생긴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암은 밖에서 병균이 침투해 들어와 생기는 병이 아니라 대부분 몸속의 정상세포가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여 암세포로 변질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신호가 암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30일,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 인터넷판에 논문을 게재한 연세대 육종인 교수는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전이되는 과정이 스네일이라는 단백질의 작용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논문 내용에 따르면 정상일 때는 이 스네일 단백질을 GSK3 효소가 억제하지만 암세포가 활동할 때는 윈트 신호체계일 때라고 합니다. 윈트 신호체계는 부정적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비만 환자가 약을 먹고 지방 흡입술을 해서 살을 20kg 뺐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옛 습관 그대로 폭식을 해대니 다시 예전처럼 살이 팍 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이 파스테르도 임종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씨앗은 중요하지 않다. 토양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라는 정직한 말을 남겼습니다. 토양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바이러스와 병균이라는 씨앗이 강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토양이 약해서 병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이 다 타버리고 남은 병.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꽉 묶어 햇볕이 쨍쨍 내리쪼이는 곳에 두면 어찌 될까요? 내용물이 점점 부패해 비닐봉지가 탱탱하게 부풀어 오르다가 마침내 툭 터집니다. 사람의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울증, 신경증, 공포, 불안, 각종 중독, 주의력 결핍 장애 등 마음의 질병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각종 암이나 심장병,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신체적 질병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의 불덩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질병의 양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불덩이를 가슴 속에 가만히 놔두면 속이 다 타버리고 맙니다. 속이 타버리고 남은 병이 바로 암입니다. 한편 이 불덩이를 속에 두기 힘들어 밖으로 막 터뜨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게 되고 자기도 그 불 속에서 함께 타버리게 됩니다. 이 병이 바로 뇌질환과 순환기 계통의 질병인 심장병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불,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 생긴 마음의 화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속에 넣어두고 살자니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밖으로 터뜨리자니 온 집안과 사회에 불을 지를 수도 있으니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성격과 질병의 함수 관계를 연구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의사이자 심신의학자인 마이어 프리드먼과 로이 로젠먼 박사에 따르면 심장병과 관련 있는 사람은 급하고 화를 잘 내며 경쟁적이고 적개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성격을 타입 A로 명명했습니다. 타입 A 성격의 소유자는 다른 성격에 비해 순환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5배 정도 높다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 옆 사람에게 막 화를 내거나 터뜨리면 과연 속이 시원하던가요? 처음에는 화를 조금만 내야지 했던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더 화가 나면서 나중에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실험을 해보니 처음에는 아드레날린이 조금씩 나오다가 그 아드레날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생겨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화가 난 사람을 쉽게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도 퍽 하고 쓰러집니다. 타입 A 성격과 달리 분노의 불덩이를 밖으로 터뜨리지 않고 속에 묻어두고 끙끙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4배 정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속이 다 타버린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리디아 테모쇼크와 제자 앤드류 나이어 박사는 이런 성격을 C타입 성격, 곧 암 성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성격의 특징은 순종적이고 온화하며 가슴에 맺힌 것을 풀지 못해 안팎으로 갈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암 환자는 온화한 사람처럼 보여 속에 불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속이 다 타서 하얀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암 환자는 아직도 속에 불이 남아있는데 그 불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없애야 하는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성격의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까지 겹치면 삶의 의미마저 잃게 되어 절망감, 체념 같은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집니다. 이러한 환경이 암을 일으키는 최적의 장소로 작용합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자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의 연구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일단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능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얽혀 몸에 더 나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장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마음속에 마구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생긴 감정의 쓰레기들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데 밖으로 터뜨리자니 심장병이나 뇌질환이 생기고 안에 쌓아두자니 암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인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평생 자신과 함께 해온 성격을 어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이해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강의실에서 운전과 관련된 이론을 배웁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에 앉아서 실제로 운전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긴장도 되고 운전 솜씨도 서투릅니다. 그러나 2번, 3번 하면 할수록 몸에 익다가 운전 3개월쯤 되면 완전히 차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생각과 습관을 익히는 것도 이처럼 처음에는 어설픕니다. 그러나 심신의학의 이론을 배우고 실제로 훈련을 하다 보면 마침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익히면 삶의 반경이 넓어지듯 심신의학을 훈련하면 그만큼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상실험 결과 8에서 12주 정도 훈련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람의 세포는 약 석 달이 지나면 95%가 바뀝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몸의 세포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새로 태어난 세포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장착시키는 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심신의학센터에서는 대부분 이 원리에 따라 8에서 12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필자는 오랜 경험으로 암 환자들은 여러 치료 문제로 8에서 12주간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먼저 2박 3일간 집중적으로 체험하고 그 배운 것을 집에서 8에서 12주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때 질병 시스템에서 회복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를 100%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질병 시스템이 51%이고 회복 시스템이 49%일 때 회복 시스템 2%가 모자라서 결국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훈련 기간에 이 모자라는 2%를 채울 수 있다면 결국 회복 시스템이 51%가 되어서 몸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2%입니다. 이 2%는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2%의 생각이 당신의 암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2% 마음의 힘.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긍정심리학의 저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참으로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쥐 300마리의 몸속에 암세포를 주입한 뒤 100마리씩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A그룹 100마리에게는 바닥에 약간의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이에 놀란 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역시 같은 전기 충격을 주어서 쥐들이 피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스트레스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B그룹 100마리에게도 같은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주되 놀란 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갔을 때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아 더 이상의 스트레스 환경은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충격의 방에 먹이통을 두어 위험에 도전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C그룹 100마리에게는 A그룹과 B그룹처럼 암세포는 주입하였으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편안한 방에 두었습니다. 먹이통도 여기저기에 두어서 언제든 편히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모든 쥐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세 그룹 중 어떤 그룹에 가장 많이 암이 퍼졌을까요? 예상대로 A그룹에 암이 가장 많이 퍼져서 약 73%가 발병했습니다. 그러면 B그룹과 C그룹 중에서는 어떤 그룹에 암이 더 많이 퍼졌을까요? 실험 결과 B그룹에서는 31%, C그룹에서는 50%의 암이 생겼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셀리그만 박사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B그룹의 쥐들은 비록 몸에 암이 있고 환경적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방법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C그룹의 쥐들은 암에 걸렸으니 주변 환경을 편안하게 배려해 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B그룹과 C그룹을 비교할 때 암 환자에게 무조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비록 암에 걸렸을지라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암 환경에 도전하는 긍정적 신념을 갖는 것이 훨씬 치료 효과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A그룹과 B그룹을 비교할 때 눈에 띄는 것은 암은 죽는 병이다. 피할 방법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쥐와 암은 반드시 낫는다. 피할 방법이 있다 라고 믿는 쥐들의 발병률이 각각 73%와 31%라는 점입니다. 42%라는 엄청난 발병률 차이는 순전히 암도 반드시 고칠 수 있다 라는 신념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힘이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못지않게 작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셀리그만 박사의 조교들이 추가 실험을 했습니다. D그룹 쥐들을 B그룹과 조건이 같은 방에 넣고 먹이통 곁에 전기 충격 차단 버튼을 두었습니다. 어찌하다 버튼을 밟은 순간 전기 충격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로써 D그룹의 쥐들은 이걸 누르면 충격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학습했습니다. 이때부터 쥐들은 충격이 있는 방에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격이 와도 언제든지 내가 차단할 수 있어 라며 먹이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3개월 후 확인해 보니 이 쥐들의 암 발병률이 21%까지 낮아져 있었습니다. B그룹의 쥐들이 피할 방법이 있어 라는 부정의 긍정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D그룹의 쥐들은 언제든지 내가 차단할 수 있어 라는 긍정의 긍정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셀리그만 박사는 이 실험으로 긍정 심리를 제시해 세계적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환자와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환자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대학교의 여성의학자인 수잔 코바사가 의미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스트레스 대항 능력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1으로 인해 질병이 생긴 그룹은 소외감과 무력감, 그리고 적개심이 강하고 스트레스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한 그룹은 헌신과 도전, 그리고 통제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스트레스에 강인성을 보인 사람은 질병 발생률이 8% 이하인 반면 허약성을 보인 사람은 질병 발생률이 9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령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아이고, 암이라니, 이젠 죽겠구나 하고 무력감에 빠지거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또는 의사와 가족에게 화를 내게 되면 결국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반대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아, 나에게도 암이라는 것이 찾아왔구나. 암이 찾아온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내가 다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그래 뭐 한번 해보자. 내가 기어코 너를 이길 테니 두고 봐. 하는 태도는 도전입니다. 또 암이 찾아오도록 그동안 나는 무얼 하며 살았지?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의 나쁜 생활 습관을 바꿔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통제입니다. 헌신이 의미를 찾고 소속감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도전은 생활의 변화와 어떤 자극을 오히려 거듭나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요. 통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코바사는 헌신, 도전, 그리고 통제의 3C를 질병에서 건강 회복의 예언 변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수동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태도의 차이는 환자의 치료 결과에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동시에 몸과 마음, 그리고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보면 육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침입자처럼 혼란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암세포는 바이러스나 병균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가 아니라 몸 스스로가 만들어낸 연약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세포일 뿐입니다. 원래 인간의 세포는 서로 연락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필요할 때는 함께 힘을 뭉칩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필요한 영양을 독식하면서 분열과 증식 작용을 통해 주변 조직을 파괴해 나갑니다. 이때 신체 방어 조직인 면역세포는 비정상 조직인 암세포가 불필요하게 증식하는 것을 막고 파괴하거나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의 세포는 혼란에 빠져 있고 면역세포 역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암 환자의 세포는 왜 혼란을 겪는 것일까요? 인체는 놀랍게도 모든 것이 유전자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즉, 암세포는 잘못된 정보를 받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엉뚱한 세포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전자의 부정확한 정보가 세포 증식 과정에서 종양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전자는 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호 소통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자신의 생활 습관과 암은 죽는 병이다. 피할 방법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42%의 부정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생기는 소외감과 무력감, 그리고 적개심 같은 마음이 혼란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암은 반드시 나을 수 있다. 라는 42%의 마음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헌신, 도전, 통제처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암도 심한 독감처럼 왔다가 우리 몸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몸의 면역력입니다. 창조자는 우리 몸 속에 암세포같이 고장난 유전자를 수리할 수 있도록 1차로 토포이소 머라아제라는 수리공을 넣어주었고 2차로 핵산들이 최신 부품으로 수리, 증폭, 봉합해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할 때는 3차로 강력한 무기인 P53과 최근에 밝혀진 최신의 비밀병기 P73으로 암세포를 죽여 쓰레기통에 처분하도록 이미 모든 장치를 완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암에 대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암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암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면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스트레스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울타리 안에 쌓여 있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만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꾹꾹 쌓아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쓰레기를 오랫동안 쌓아두면 안에서 뒤죽박죽 섞이고 부패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불덩어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쓰레기를 밖으로 막 내다버려 집 주변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입 A 성격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심장병이나 뇌질환 같은 순환기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쓰레기를 집안에 꼭꼭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입 C 성격의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사실은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에 내다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 나는 못해, 능력이 없어 라든가 어이쿠, 큰일 났네 와 같이 두려움이나 위협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뇌에서는 몸을 방어하기 위한 전기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데 아드레날린, 코티솔, 스테로이드 같은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이 장기간 빈번하게 방출되면 신체는 서서히 지치면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극을 받을 때마다 심리적으로도
어린 시절의 경험과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스트레스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려면 반대로 선순환 구조로 되돌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사람은 비록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대가 엘버트 앨리스 박사는 쓰레기의 양보다 쓰레기의 질이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도 반응의 개인차가 심한 이유는 이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심리적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극에 대한 과거의 경험, 자기만의 취약성, 잘못된 평가 등 대부분 비합리적 신념이 스트레스 해석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비합리적 사고의 틀을 합리적 사고의 틀로 바꿀 수만 있다면 몸은 당연히 건강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체스터대 의대의 로버트 아더 박사와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캔데이스 퍼트 박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면역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의식적으로도 면역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각자 면역 체계를 조절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성과는 스트레스로 손상된 면역 체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신의학적 방법으로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상상해 봅시다. 눈을 감고 상상해 봅시다. 빨갛게 익어 떡 벌어진 석류 껍질을 벌립니다. 탱글탱글 윤이 나는 석류알 20개 정도를 끄집어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석류알을 한꺼번에 입에 다 털어넣고 나서 천천히 혀로 알맹이들을 느껴보십시오. 이후 어금니로 알맹이들을 한꺼번에 와작 씹어보십시오. 입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침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석류알을 상상한 것만으로 몸의 생리는 마치 실제 경험한 것처럼 침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원리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는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체계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으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몸의 작동 시스템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감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가 망상체로 여과되고 이것이 시상합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다시 피질에서 이 스트레스가 위협적인지 아닌지를 해석합니다. 해석된 내용은 변연계로 가서 생각과 감정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부신이 이를 위험으로 감지하면 생리적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신 수질이 에피네프린을 분비해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해 그 영향으로 갖가지 스트레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신 피질이 코티솔을 분비해 몸의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얼마 후 문제가 해결되면 몸은 항상성이라는 균형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스트레스성 생리작용이 반복되어 만성화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신체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인 글루코산, 지방산, 아미노산이 고갈되고 신체는 과로 상태가 되어 경고의 자명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1차로 단백질 공급이 중단되고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쉽게 질병에 감염됩니다. 지방산이 계속 방출되면 죽상경화증을 유발하고 동맥에 혈전과 염분이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자연히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고혈압 같은 질병이 생깁니다. 몸에서 경고성 자명종이 계속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인 순환기 질환, 뇌혈관 질환, 면역 질환, 각종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몸은 정직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마치 수평선 위로 지나가는 배와 같아서 멀리서 보면 배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배 안의 조타실에서 선장이 조그마한 키로 배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안에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현상은 몸을 더 연약하게 만들고 연약해진 몸은 부정적인 마음을 더 크게 만듭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순환 사슬처럼 부정이 부정을 부르면서 계속 나쁜 쪽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부정에서 부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긍정에서 긍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음이라는 키가 전체를 움직입니다. 방사선 종양학자이자 의사이며 1970년대 이후 심신의학의 개척자로서 암 치유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칼 사이몬튼 박사는 암 발생 심신상관 이론 모델 그리고 암 제압 심신상관 이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들은 암의 발생 및 치유 모델로 환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자라면 이제부터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기를 연습해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간 자신이 어떤 식으로 독특하게 스트레스에 반응해 왔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동 대처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42%의 마음의 힘 실험을 기억할 것입니다. 셀리그만 박사는 심리학에서 유명한 귀인 이론에서 암 환자들의 마음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체로 어려운 스트레스 사건 앞에서 4가지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어려운 시험에서 실패하거나 성공했을 때 그들은 능력, 노력, 운, 과제 난이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원인을 귀속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내겐 능력이 없어. 이것은 능력이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야. 노력하면 돼. 이것은 노력이며, 난 능력도 있고 노력도 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 이것은 운이고,
이번 시험 문제는 너무 어려웠어. 이것은 과제 난이도입니다. 이렇게 4가지 귀인으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귀인을 다시 분석해 보면 능력이나 노력은 자기 내부의 원인인 반면 운과 과제 난이도는 자기 외부의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귀인 이론에서 노력 이외의 것, 곧 능력, 운, 과제 난이도 같은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암 환자도 자신의 질병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몸은 원래 건강을 회복할 힘이 있어. 나는 그 힘을 믿어. 이것은 능력의 관점.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암도 열심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이것은 노력의 관점. 실력 있는 주치의와 심신의학을 알게 되어서 나는 참 운이 좋아. 이것은 운의 관점. 내 병은 나을 수 있어.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처럼 돌보면 떠나간대. 이것은 과제 난이도 관점입니다. 당신은 대체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능력, 노력, 운, 과제 난이도 중에 어떤 점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말처럼 특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가령 뱀 공포를 심하게 느끼는 사람을 도울 때는 체계적 둔감법을 적용합니다. 처음에는 장난감 뱀을 만져보기, 다음에는 영상으로 뱀을 보기, 그 다음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뱀을 보기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고 문제를 잘 극복하며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코티솔 분비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암에서 빨리 회복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낙관주의입니다. 큰 문제를 작게 보고 나쁜 사건도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언젠가는 빛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낙관주의자는 염세주의자보다 면역 기능이 높은데 실제로도 암 환자들 가운데 낙관주의자가 염세주의자보다 월등히 오래 생존합니다. 셋째, 희망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더라도 절망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참된 희망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결단과 계획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자궁경부암일까 의심되는 세포를 떼어내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절망감과 희망감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절망감에 빠진 여성들에서 암조직 양성 반응이 68% 나왔지만 희망감이 높은 여성들에서는 31%로 나타났습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만의 특징. 이제 우리는 암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마음의 문제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활 태도를 바꾸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생활 태도가 자기 몸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온갖 문제와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에 대해 새로운 눈을 열어야 합니다. 분노, 적의, 억압과 같은 감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가늠하고 지금부터 다른 생활 습관을 갖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전 것은 놓아버리고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감정의 배출구를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허가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삶의 애착이 되살아납니다. 심리현상에 대응하는 생리현상이 나타나고 병이 역전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늘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심리적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마음이 다시 풀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불안 현상일 뿐입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연구한 미국의 정신분석의학자 칼 매닝거 박사는 광기에서 회복한 사람은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된다 라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삶에 더 의미를 부여하며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예일대 교수이자 뉴헤이번 병원 암 전문의인 버니 시겔 박사는 암 환자처럼 스스로 머리를 깎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외적인 암 환자들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외적인 암 환자, 즉 암에는 걸렸으나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일반 암 환자들과 다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그 사실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1년처럼 소중하게 보내다 보니 5년이 지난 뒤에도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왕 죽을 바에야 즐거운 일을 실컷 하다가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일만 하다 보니 이제는 너무 바빠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도저히 죽을 수 없어. 내 직장에서 나를 몹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말고 순간순간을 즐기자. 살아보지 않고는 죽지 말자. 나의 진정한 색깔을 드러내자.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겠어. 왜 하필 나야가 아니야.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일반 의사들이 보는 암 환자의 심리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죽기를 원하고 의식적으로 자주 죽고 싶다고 말하는 환자입니다. 환자의 약 15에서 2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의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 꼬박꼬박 약을 먹고 진료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고분고분하게 연기하는 환자입니다. 암 환자의 약 60에서 7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반대로 셋째, 의사에게 저항하며 꼬치꼬치 따져 묻는 환자입니다. 암 환자의 약 15에서 2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들에게 저항하는 다루기 곤란하고 까다로운 환자들의 회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까다롭게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어서 몸의 T세포나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15에서 20%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환자가 되어 보십시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병을 쉽게 이깁니다. 그러나 글쎄요. 만일 뭐뭐하다면 하지만 과 같이 대답에 단서를 붙이는 사람은 그냥 쉽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에 비해 회복이 더딥니다. 무의식 속에 무언가 걷어치워야 할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본능적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일반인에서는 15에서 20%인데 반해 의사 집단에서는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의존증이 의사들에게 더 많고 절망감을 느끼는 정도도 환자보다 의사들이 높아서 평균적으로 10년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암 환자들은 질문을 듣자마자 그럼요,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하고 물으면 그냥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에게는 한마디로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마음에 그림자가 머물러 있다면 지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암, 마음을 풀어야 낫습니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암의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많은 스트레스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 진단 통보를 받으면 병으로 인한 새로운 스트레스까지 마음을 짓누르는데요. 이 책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여 병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신의학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학문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써 면역력을 올려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이 증가하면서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고 결국 면역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상태가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몸에게 휴식을 주며 영양을 보충하면 면역력이 다시 돌아와 몸이 회복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존중하여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심신의학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